바이러스 관련해서 의문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제일 크게 드는 의문이 네. 도대체 이게 언제 지금이 피크인가? 그리고 언제 이게 소위 소멸이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바이러스 이게 약해져서 사라질 것인가?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정말 진짜 중국 쪽에서 얼마나 방역을 잘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건데요. 사실 감염 이후에 스스로 사람이 항체를 만들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보통 이제 일주일 정도가 필요한데 그 항체가 만들어지기까지 대증요법으로 계속 어떤 의료 서비스가 잘 제공이 된다면 생존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방역까지 철저히 해주시면 더 이상 퍼지지 않고 이제 사망자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이 된다면 이제 조만간 잡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사실 굉장히 뭐 무서운 질병은 아니거든요. 사실 네. 인플루엔자보다 훨씬 병원성도 낮고 원래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던 바이러스고요. 단지 이제 이번의 경우는 야생동물하고 같이 변이돼서 조금 사람들이 이전에는 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발병이 된 건데 원래는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감염돼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예요? 많이 퍼져 있다는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사람뿐만 아니라 돼지, 소, 강아지, 고양이 모든 동물한테 다 감염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도 가끔 저희 뭐 오한에 감기 이렇게 올 때 있잖아요. 네. 그 대부분이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이게 변종이 생긴 거예요? 그쵸. 그 다른 이종 간에서 발병하고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가 돼서 사람한테 넘어온 건데요. 이거는 그럼 이제 저희 사람한테는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병원성이 커진 거죠. 그럼 더 퍼질 가능성이 있어요? 더 퍼질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지금 방역을 못한다면 더 퍼질 수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야생동물하고 이게 컨택이 계속 된다면 뭐 2차, 3차 다른 바이러스가 또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박쥐에서 온 거는 2010년 이후, 그러니까 뭐 논문에서도 15년도에서도 네이처 리뷰에서 나왔었지만 계속 경고를 했었어요. 박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 유사 코로나 바이러스가 반드시 올 거다. 뭐 이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래전부터 뭐 경고를 했었던 것 같고 제 생각 예상된 어떤 결과 아닌가 싶어요. 박쥐는 설이었는데 거의 확실한 거예요? 박쥐에서 온 게? 박쥐 속에는 너무 많은 바이러스가 있어서 뭐 추적 하다 보면 거의 박쥐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질병도요? 예, 뭐 파라믹스든 인플루엔자든 굉장히 다양한 바이러스를 박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뭐 개발이나 어떤 여행이나 뭐 이런 야생동물하고 컨택이 많아지면서 이 이종 간 전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부에서는 그 지금 우한에서 이거를 박쥐를 먹어서 전파가 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바이러스가 박쥐를 어떻게든지 삶아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겠죠, 아무래도. 삶아서 먹으면 그 삶아서 먹어도 네. 바이러스가 죽지 않고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그럴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 생각에는 유통해서 박쥐를 뭐 가다 두거나 거기서 판매하는 판매상들에서 호기나 비말로 이렇게 컨택이 되면서 이제 감염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라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예요. 예. DNA 바이러스는 좀 다른 게 DNA 바이러스는 굉장히 스테이블합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DNA라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복제할 때 풀프 리딩이라는 기전이 있거든요. 복제를 하다가 오류가 되면 다시 이렇게 오류를 복원해요. 근데 RNA 바이러스는 복원 기능이 없어요. 복제를 하다가 본인들이 실수로 변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오류를 잡아내는 기능이 없습니다. RNA는. 그렇기 때문에 변이가 그대로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 변이율이라는 게 10의 3승에 한 번 걸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3,000 베이스 페어면 거의 뭐 세 번 레플리케이션 하는 동안에
한 번 정도의 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변이율이 굉장히 쉽게 일어나는 바이러스예요. 그럼 앞으로도 변종은 계속 예. 생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같은 숙주 박쥐 안에서 이 바이러스가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쿼시스피시즈라는 형태로 존재하거든요. 같은 바이러스라 하더라도 굉장히 무수하게 다른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셀렉션 단계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박쥐에서 돼지로 넘어올 때 셀렉션이 일어나는 그 가장 돼지한테 잘 감염이 될 수 있는 바이러스 하나만 셀렉션이 돼서 넘어오거든요. 계속 그런 사람한테 식으로 넘어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죠. 돼지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셀렉션이 돼서 사람한테 넘어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뭐 자주 일어나고요. 피할 수 없는 어떤 바이러스의 어떤 성격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예견이 됐다고 지금 이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게 예견이 됐다고 논문도 있고 그랬다는데 이게 예견이 됐다는 거는 지금 이런 형태로 중국에서 이렇게 소위 이제 감염증으로 나타나서 감염이 많이 되고 뭐 이런 것 자체가 예견이 된 거예요? 아니면 단순히 이제 변종이 나타날 거라는 게 예견? 변종이 나타날 거라는 예견이 많이 됐죠. 왜냐하면 이제 박쥐에서 더 많이 샘플링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 나라도 박쥐에서 많이 샘플링해서 사스와 비슷한 바이러스를 17년도에 발견해서 논문을 제출한 적도 있어요. 저도 같이 공동 연구 같이 돼 있었던 건데 그 당시에서도 사스와 비슷한 박쥐 바이러스를 발견해서 보고했었고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도 박쥐에서 굉장히 많은 사스 유사형 코로나 바이러스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사스나 메르스나 지금 지금 뭐 코로나죠, 지금 코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나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생긴 거죠. 그렇죠. 박쥐에서 온 것이고. 근데 박쥐에서는 왜 병원성이 없냐고 이제 많이들 또 여쭤보시는데요. 그러게 박쥐는 아무런 그거는 이상이 없잖아요. 그 논문 제가 보내드린 거 보면 거의 이제 8,000년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 이런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 추적을 해봐서 거의 대부분 이제 박쥐에서부터 굉장히 오래 전부터 박쥐한테 보유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들이에요. 그러니까 박쥐한테는 굉장히 루틴하게 항상 상지하는 바이러스거든요. 마치 사람이 허피스 바이러스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것처럼 피곤하실 때 여기 스포가 터지듯이. 근데 저희가 이것 때문에 죽지는 않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정말 농경 사회가 시작될 때부터 같이 보유하고 진화했던 바이러스라 저희는 어떤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뭐 사망을 일으키거나 뭐 이렇게 크게 병원성이 있지 않은 것처럼 박쥐한테도 마찬가지죠. 박쥐한테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지극히 자연스러운 보유하고 있던 바이러스죠. 박쥐한테는. 하지만 이게 이종간을 넘어오면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사망이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병원성이 크죠. 그러면 향후 지금보다 또 다른 변종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럼요. 아직 더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WHO가 더 이상 이제 어떤 병명을 지칭할 때 그냥 디지즈 X라고 이제 칭하기로 한 이유도 더 이상 너무 많은 바이러스 변이가 많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를 어떤 스페시픽하게 병명을 내리는 것 자체가 그냥 불가능하다고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디지즈 X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왜 중국에서 우리나라도 박쥐가 있고 뭐 아프리카도 있고 미국도 있을 텐데 왜 중국에서 이게 나오고 중국에서 지금 뭐 3만 명 넘어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야생동물하고 굉장히 많은 컨택을 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식생활이 가장 큰 문제겠죠. 그리고 이런 이제 유통 단계에서 굉장히 어떤 위생 관리가 좀 많이 부족해요. 아직까지 그 중국 시내에 가보면 이제 생가축 시장을 가보시면 이런 뭐 다양한 축종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아무런 위생 보호 장구 없이 그 자리에서 도축을 한다거나 그 같이 생활을 한다거나 굉장히 그 인터스피시스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이종 간 접점이 굉장히 좁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굴에 있는 박쥐랑 그 주변의 축사 농가랑 그리고 이 판매하는 이 접점이 굉장히 멀잖아요, 사실.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 생가축 시장에 박쥐도 있고
돼지도 있고 닭도 살아있는 상태로 팔잖아요. 예. 거기서 도축도 하고 거기서 잠자면서 살기도 하시고 이러니까 뭐 안 넘을 수가 없는 구조죠. 게다가 지금 사망자가 많이 지금 나오는 이유는 저는 그게 사실 좀 궁금점이에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굉장히 대증요법을 하면 이겨낼 수 있는 질병이거든요. 감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증요법, 그러니까 수액을 맞고 항생제를 계속 투여하고 충분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인데 지금 너무 뭔가 잘 제공되고 있지 않거나 너무 환자가 많아서 좀 어떤 서비스가 딸리거나 이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감염은 빠른 속도로 감염이 되는데 실제로 대증 치료를 하면 예. 사망률은 지금처럼 나올 필요는 없는 그럼요. 감기 같은 거다. 예, 예. 제 어떤 개인적인 의견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널리 퍼져 있어요. 돼지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설사 정도로 끝나고 뭐 사람도 항상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기침을 하고 근데 감기가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렇죠. 저희가 독감하고 감기를 구분하잖아요.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얘기한 거고 감기는 다양한 다른 기타 바이러스에서 감기가 일어나는데 뭐 기침과 오한과 이런 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주로 일어나죠. 아, 그런 사실 되게 새롭네요.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하니까 정말로 뭐 사람 죽일 엄청난 그 역병이고 굉장히 뭐 큰 질병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미국 독감 해가지고 뭐 예, 사실 1,200만 명이 감염되고 8,200명이 죽고 뭐 이랬던데. 제가 알기로는 CDC 공식 보고는 한 10,000명까지 사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거 훨씬 더 이거보다 심한 그럼요. 거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비하면 굉장히 마일드한 질병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더 무섭죠, 사실. 네. 더 컨트롤이 안 되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이 지놈이 절편화돼 있어요. 절편화돼 있다는 얘기는 다른 바이러스끼리 조합이 돼, 컨비네이션 될 수 있거든요. 절편이기 때문에 서로 뭐 A부터 1번부터 8번이라는 조합 절편들이 다른 바이러스 1번부터 8번까지 막 섞일 수 있는 바이러스 때문에 컨트롤이 지금 안 되죠. 그것 때문에 인플루엔자만 저희가 매년 백신을 맞잖아요. 매년 백신 맞는 건 인플루엔자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매년 컨비네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리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컨트롤이 되게 힘들죠. 근데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호들갑이에요. WHO까지 이렇게 세계보건기구까지 들어서 네. 뭐 이동은 허용은 하지만 뭐 하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워낙 저희가 많이 대응을 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그래서 백신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이 없어요. 백신도 없고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할 수 있는 플랫폼도 지금 마련이 안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메르스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메르스를 연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 마우스를 개발하는 거예요. 왜냐면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들려면 실험 동물이 필요한데 보통의 마우스들은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수성이 없어요. 이 바이러스의 감수성이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거의 한 2, 3년 또 걸리거든요. 더뎌지죠. 그러니까 당장 뭐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공포감 때문에 좀 많이 무리하고 있는 거일 수 확산이 있어요. 빨리 되니까. 그리고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도 한참 또 멀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보면 대중 치료만 잘 하면 열을 하고 그다음에 뭐 항생제 투여하고 하면 사망률이 뭐 중국처럼 그렇게 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 나라 케이스도 그렇고요. 지금 굉장히 경미한 어떤 임상 증상을 보이고 계시고 충분히 지금 의료 서비스도 받고 계셔서 제 생각엔 저희 나라에서는 그렇게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죠. 예. 이게 어떻게 전염이 돼요? 감염이 어떤 식으로 보니까 뭐 비말이 아마 가장 큰 경로일 거예요. 그러니까 침이죠. 타액으로 인해서 가까이 컨택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감염이 되고 저희가 손으로 굉장히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이쪽을 많이 만지게 되거든요. 호흡기와 구강을.
그래서 그런 루트로 많이 이제 감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딘가에 있을 때 예, 예. 아니면 같이 환자랑 같이 네. 이야기하거나 뭐 기침하거나 할 때 그게 날라와서 그쵸. 손에 묻고 예, 예. 이 이제 뭐 그걸 통해 가지고 저희 호흡기로 들어가서 네. 감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환자랑 만났던 환자가 다녔던 데를 다 추적 조사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식당, 뭐 그다음에 극장, 뭐 병원, 맞아요. 백화점 이런 데를 다 하는데 바이러스도 밖으로 노출이 돼서 수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보니까 뭐 얼굴에 묻어서는 뭐 하루 이틀 예를 뭐 네. 이런 수명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냥 나온 밖으로 노출된 상태에서는 네. 대신에 습하고 이런 뭐 타액이나 이런 데서는 뭐 오래 가고 네네. 그러면 이 사람이 거쳐 있다가 가서 비말이 떨어져서 이런데 책상에 네. 묻어 있다고 할 때 네네. 그냥 가만히 두면 그게 죽는 거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당연히 죽죠. 예, 당연히 죽습니다.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외막이 있어요. 외막이 이게 이제 굉장히 쉽게 부서지는 외막이거든요. 쉽게 부서져서 사실 저희가 실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 바이러스를 실제 손에 뿌려보고 비누를 했을 때랑 그냥 수돗물로 닦았을 때나 뭐 이렇게 해보면 수돗물로 그냥 물 헹구기만 해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 바이러스라는 게 어떤 리셉터가 없으면 그냥 정전기적으로 붙어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뭐 흐르는 물에만 흘려도 싹 쓸려 내려가긴 하거든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이제 이렇게 자연계에 존재할 때 뭐 내부야 그렇지만 외부 같은 경우는 UV도 항상 햇빛이 있고 예. 바람도 많이 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내부야 이제 계속 어떤 외부 자극이 없으니까. 내부라면 어느 정도 가요? 실내- 식당이라고 할 때. 지금 햇빛이 없으면 좀 더 바이러스한테는 안전하죠. 본인이 며칠 정도 손에 묻었다. 바이러스 환자하고 악수를 했어요. 네, 악수를 하면 네. 그게 씻지 않고 있는 상태로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가면 이게 자체로 그냥 죽어요? 글쎄 그렇게 그런 실험은 해본 적은 없는데 그 시간까지는. 근데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있었을 때 바이러스를 만진 다음에 이러고 예. 있었을 때 그래도 한 12시간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는데요. 12시간. 예, 뭔가 다른 자극이 없을 때. 극장에 가서 뭐 식당이나 극장에 가가지고 환자가 네, 기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말이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건 비말이라고 하나 하여튼 이게 그게 떨어져 있다고 하면 네. 가만히 있으면 네. 극장에서 깜깜한데 가만히 있으면 며칠 어느 정도 갈까요? 깜깜한 상태에서도 그러면 그래도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상온에 있다. 제 생각은 하루를 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뭐 지금 네. 예를 들면 이게 심리적인 것도 사실 굉장히 강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네. 말씀을 네네. 나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 되게 안심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물론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네.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네. 공포심을 가지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누가 갔다 왔다 그러면 식당이고 뭐고 다 문 닫아 버리더라고요. 저희가 임시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게 아니 과학적으로만요. 과학적으로만 보면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정말 바이러스를 고효과의 바이러스를 손에 묻혀가지고 정말 호흡기에 집어넣지 않는 이상 사실 막 이렇게 묻어서 전파되긴 되게 힘들고요. 정말 감염자와 가까이 말을 하면서 어떤 비말이 전달됐을 때는 당연히 감염률이 높아지겠죠. 당연히 같이 숨을 쉬고 있으니까. 하지만 감염자가 떠난 상태에서 이런 환경 샘플에서 저희가 손을 만져서 정말 이렇게 넣지 않는 이상 이 상태로라고 해서 감염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저희 온몸은 다 지금 이 상피세포는 죽은 세포잖아요. 네. 바이러스는 죽은 세포로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반드시 점막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바이러스를 만진 다음에 점막을 만지지 않는 이상은 코를 후빈내지 눈물을 만지고 눈을 입에 손을 넣다거나 이 정도 아니면 감염되기가 힘들죠. 그리고 바이러스가 있다 한들 이게 들어오려면 그 어느 정도의 역가가 필요해요. 농도. 충분한 농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만져서 정말 여기에 오염된 그게 아니라면 사실 뭐 감되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예. 지금 실제로 2차, 3차 감염된 거는 가족이나 이렇게 그쵸. 앉아서 가까이. 이야기를 한 상태에 그쵸. 이게 날라오고 뭐 비말이 날라오고 예, 이런 경우에 예. 감염되더라고요. 같은 비행기 옆자리에 동승했다거나 정말 이게 숨을 같이 쉬고 근접한 거리에 있을 경우에 감염이 될 확률이 크죠. 하지만 감염자 환자가 왔었다가 지나갔는데 그런 오염됐다고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그런 걸 뭐 만져서 우리가 감염되기까지는 조금 좀 어렵죠. RNA 여기 바이러스 묻어 있다가 이게 바람이 불어서 날라와서 내 코로 들어오거나 그런 정도는 그렇게는 힘듭니다. 정말. 예. 일단은 감염자에 의해서 비말이나 타액이 어떤 환경에 오염을 시켰고 그 바이러스는 그때부터 계속 불활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게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언스테이블합니다. 불안정해요. 굉장히 사멸이 빨리 되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예요. DNA 바이러스랑 완전 달라요. DNA 바이러스는 대표적인 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처럼 고기에서도 나오잖아요, 바이러스가. 근데 RNA 바이러스는 그렇게 스테이블하지 못해요. 금방 사멸이 되고 그리고 그 오염된 물체를 만져서 이렇게 뭐 감되기는 사실 좀 많이 너무 확률이 적죠. 지금 중국에서는 계속 예. 이제 퍼지고 있잖아요. 예. 언제 정도까지 퍼질 수 있어요? 병원을 막 며칠 만에 짓고 막 그러면서 예. 환자를 관리를 하던데 중국도 대중역봉 말고는 예. 다른 방법은 없는 거 아니에요? 퍼질 때는 격리시키고? 저는 이번 어떻게 보면 이 중국 케이스를 보면서 좀 역학이라고 하죠. 역학조사가 잘 안 되고 있는 어떤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이렇게까지 계속 뭐 하루 지나면 1000명씩 컨펌 환자가 나타나는 거 보면 지금 이 감염된 환자들에 대한 어떤 역학조사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뭐 증상이 있는 사람들만 와서 지금 계속 확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능동적인 역학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것처럼. 예, 액티브 서베일런스라고 하는데 진짜 정말 스스로 모든 이제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능동적으로 내가 누구랑 접촉한 이력이 있으니까 먼저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확진을 받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증상 나타나니까 가보니까 맞고 이러면 이미 벌써 또 거기 또 터져 있는 거죠. 그럼 계속 늘어날 확률이 있네요. 커요. 그쪽은 지금 저희 나라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쪽은 중국은 워낙 또 인구도 많고 또 어떤 개개인별 위생 관리가 한국처럼 많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제 생각엔 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나온다고 하면 네. 병원에서 대중 치료를 예. 적절히 한다고 하면 그래도 사망 숫자는 조금씩 그쵸. 늘어나겠죠, 그렇죠? 예, 그래도 이제 좀 잡을 수 있을 텐데 제 생각에 지금 또 뭐 병원이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뭐 확진 환자, 그다음에 뭐 서스펙티브 뭐 의심 환자 이런 뭐 따져보면 병원에 아마 지금 발디딜 틈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 안에서 계속 또 퍼질 거고 거기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번 우한 폐렴의 어떤 이제 어떻게 컨트롤 되냐에 결정이 될 것 같아요.